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혹시 요즘 민주당 입당 권유 받으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내년 총선에 대한 민주당 공천 룰이 결정된 이후에 민주당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경선에서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는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인데요. 바빠진 입지자들의 걸음과는 달리 일반 시민들의 분위기는 아직 좀 차분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결정된 민주당의 공천룰에 가져올 호남 정치의 변화, 정말 정치가 변하는 것인지, 이번에는 기대해도 되는 것인지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이영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위원장님, 네. 민주당이 공천 룰을 결정한 게 상당히 예전보다는 빨랐어요. 지난주에 네, 결정이 그렇습니다. 됐는데. 예.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뭐 굉장히 빠른 공천의 룰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번 공천 룰은 이해찬 대표께서 지난해 취임하시면서 예측 가능한 그런 공천 시스템, 경선 룰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고요. 그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미리 이렇게 공천 룰을 확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신인들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경선의 룰은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좀 깜깜이 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공천 룰을 미리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는 좀 불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시스템 정당으로 나가기 위해서 과거의 지도부, 특히 이렇게 당무위원이나 중앙위원들에 의해서 결정됐던 공천의 룰이 아닌 권리당원이 전체가 투표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플랫폼 정당으로 나가는 새로운 기틀을 한번 만들어봤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공천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당원의 참여가 있었다, 이런 얘기신데, 일단 가장 핵심적인 룰의 변화는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공천 룰을 만들면서 예외 없이 부적격을 하는 그런 그 조항들 좀 신설을 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소의 유예를 포함해서까지도 문제가 되면 부적격시키는 부분,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음주운전과 관련돼서는 15년 이내에 3회 이상 있으면 부적격, 10년 이내 2회 이상이면 부적격이고요. 최근에 윤창호법과 관련돼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무조건 부적격시키는 그런 룰들이 좀 만들어졌고요. 또 특히 이제 신인에 대한 가점, 그리고 또 탈당이나 또는 경선 불복자에 대한 제재, 그리고 아주 촘촘히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공천의 룰을 정했다는 데서 굉장히 앞으로 저희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신인뿐만이 아니고 모두에게는 이제는 한눈에 이렇게 확연하게 경선의 룰을 알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두에게 명확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그런 공천 룰을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룰의 구체적인 얘기들은 차근차근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요. 물론 우선 총론적으로 노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민주당 공천을 어떻게 보십니까? 몇 가지 긍정적 평가가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넓게는 이제 공천의 제도화라는 면에서 조금 진일보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동안도 이제 어느 정당마다 공천 룰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항상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룰의 전쟁이라고 해서 늘 뭔가 이제 선거 앞두고 룰을 새로 만드느라고 그것 때문에 개파간 싸움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일찍 만들었고 그 어떤 어느 쪽에 호불호가 갈리지 않도록 철저히 객관적으로 했다, 이런 점에서 좀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물갈이 제도화랄까요? 그동안 이제 그 선거 때마다 우리는 늘 물갈이가 화두가 됐지 않습니까? 개혁 공천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람을 새로운 신인을 얼마나 영입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상당히 자의적이었어요. 현역을 떨어뜨리고 이제 새로운 신인을 하는데 전략 공천이다 해가지고 무슨 기준이 없이 지도부의 뜻대로 도대체 어떤 예전에 다른 당이지만 친위 학살, 친박 학살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 없이 룰에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물갈이를 하더라도 신에게 막 가산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물갈이도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또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자신감 있는 행보가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는 서로 상대방 눈치를 보느라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뭐 바꾸고 했는데 이번에 일찌감치 확정했다 그런 점에서 좀 긍정 평가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부정적이랄까 의구심이 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신인에게 가산점을 주고 뭔가 신인 등용의 제도를 한 것은 이른바 이제 청와대 출신들 이제 총선 예비군이 상당히 많다고 알려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영입하는 걸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 봤을 때 정당도 과연 민주당도 앞으로 이른바 청와대 어떤 직할 체제로 가기로는 그런 전초 움직임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 봤을 때 조금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치 신인들에 대한 가산점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짚어볼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잠시 후에 한번 따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이번 공천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민주당이 경선을 많이 치러서 그런지 뭐 공천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교한 내용을 많이 좀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다른 정당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입해 갈 것 같은 그 예감도 듭니다만은 특히 이제 그 사전에 룰을 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룰을 알고 정치에 덤벼드는 그래서 뭐 깜깜이 공천은 애초에 그 뭐 발을 못 붙이도록 만들어놨다는 것도 의미가 크고 특히 이제 정치 신인들은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물갈이를 항상 원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그 공개적이고 좀 개방적이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점수를 굉장히 높이 주고 싶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이 이제 권리당원의 역할과 비중을 굉장히 높였어요. 50% 가까이를 해놨는데 이 권리당원이 당에서 볼 때는 아주 당원으로서 충복하고 정당에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이분들이 자칫 똘똘 뭉쳤을 경우는 민심과 좀 멀어진 그런 후보자 중심의 권리당원이 있어가지고 어쩌면 총선의 어떤 그 당시 분위기하고 맞지 않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상당히 좀 보이고요. 집권당이 됐을 때는 어떤 지지자들을 강하게 모은 것보다는 지지자보다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정당을 만드는 그런 좀 역할이 좀 필요한데 권리당원이 참으로 중요하면서도 비중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불어민주당한테는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6.13 작년 지방선거입니까? 네. 지방선거 때 각 지역마다 아주 예기치 않은 후보들이 당선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당연히 현직 시장이 될 것이다 막 이랬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느끼기를 권리당원의 그 어떤 좋은 의미에서 반란이었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권리당원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정당의 어떤 후보들이 공천되는 과정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열린 우리당의 기간당원 같은 그런 좀 모습이 너무 강해질 경우는 좀 더불어민주당한테 부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 교수님께서는 그 아까 이제 그 신인 가산점 부분에 뭐 특정 그룹 청와대 출신 예를 들면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박 교수님께서는 권리당원 50% 비중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노 교수님께서 공천의 제도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위원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만든 공천룰이 다음 총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특별 당규를 새로 제정해서 이렇게 했던 것은 방금 노동일 교수께서 지적하셨던 그때마다 달랐던 공천의 룰 때문에 그 벌어졌던 혼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 정당으로 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첫 단초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공천 룰을 만드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 검토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혁신위에서 만들어진 안을 최고위원회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수정을 했고요. 또 특히 이것을 당무위원회를 거치고 중앙위원회를 거치고 그리고 또 권리당원 투표까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특별당규를 만들고 공천 룰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룰에 그때 현실에 필요한 부분에 일정 부분은 수정이 가해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큰 골격 공천의 틀은 이번 공천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선거나 정당 공천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운영 이런 게 그렇게 필요할 수 되겠죠. 있을 예. 것 같아서 기대하는 바가 좀 크네요. 네. 그러면 아까 노 교수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신인 가산점 문제 사실 이번 공천들에서 관심도 좀 크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신인 가산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예, 신인 가산점이 지금 10%에서 20%까지 이제 조금은 탄력적으로 가산점을 주게 돼 있는데요. 노동일 교수님께서 아까 청와대 출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우려를 하셨는데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이제 제가 광주 시당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지역에 공천을 해봤었는데 약간의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가 왜곡되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한참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높고 그랬기 때문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력이 여론조사를 하면 굉장히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권리당원 50%를 또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는 상쇄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신인 가산점과 관련해서 장관이나 차관, 즉 고위직 공직을 이제 근무를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낮은 점수를 그리고 또 일반적인 신인에 대해서는 최고 점수인 20%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10%에서 20%의 신인 가산점을 이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좀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신인 가산점을 이제 어떤 경우에 받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신인은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3불 원칙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든지 경선에 참여했던 분은 신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정당도 불문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저희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서도 경선에 참여하신 분들은 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거의 종류도 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어떤 선거에 출마했든지 모두 출마하게 되면 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경선 룰이라든가 이걸 잘 정해가지고 뭐 현역 의원도 반드시 경선을 거쳐야 된다. 뭐 이거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우리 냉정히 말해서 이제 정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혁 공천을 하자, 혹은 전략 공천을 하자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사람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그 선거를 이용해서 정말 그 정당의 어떤 그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좀 넓힌다든가 지지층을 넓히기 위해서 정말 정치권에 좀 가고 싶어도 이 경선 룰 때문에 무슨 힘들고 또는 또 어떤 정치인들에도 수모를 겪을까 봐서 아예 정치를 외면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사람을 이제 모시기 위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전략공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전략공천은 일종의 반칙에 의한 어떤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들어온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민주당 공천 룰을 만들면서 전략 공천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좀 못 들어봤거든요. 네. 그 정말 예외 조항이 없거나 혹은 전략 공천을 어떻게 했는지 상당히 궁금하단 말입니다. 특히 정치 신인 같은 경우는 전략 공천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현역 국회의원들은 경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신 오늘 이제 저희들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게 인재영입위원장을 당대표가 직접 맡는 것으로 이제 오늘 논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금 박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그 우려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재 영입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아마 열어놓을 것 같습니다. 대신 기본적으로는 경선이 원칙인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재 영입을 통해서 보충할 것으로 충원할 것으로 그렇게 얘기됩니다. 예. 그런 경우도 이제 이런 거 있겠죠. 그야말로 안정적으로 당선이 가능한 지역이 아닌 이른바 뭐 흔히 얘기하는 정치권 얘기하는 험지라고 하는 그렇죠. 당선 가능성이 쉽지 않은 뭐 뭐 그런 지역에 이제 영입을 하려면 누가 선뜻 나서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야말로 전략 공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저 청와대 출신들 얘기하는데 꼭 청와대 출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력을 가졌든 간에 다 동일한 선상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다 똑같은 룰을 가지고 그러면 그냥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룰을 만들 때 혹시라도 지금 이제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간에 청와대 출신들이 뭐 이제 이따가 그만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총선까지 이제 다 또 그만두고 나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당에 배치하기 위해서
뭐 이런 룰을 새롭게 만들었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은 사실은 예를 들자면 어떤 이른바 친정체제 강화 청와대 당이라든지 국회를 친정체제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자칫하면 그런 것이 드러났을 때는 좀 역풍이 불 수 있다. 그런 취지를 드린 거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 만들어진 룰은 뭐 특정 뭐 청와대랄지 어떤 특정 부류를 위한 유리한 룰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시면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측 가능한 공천의 룰을 만드는 것 그리고 시스템 정당으로 가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점을 뒀기 때문에 누구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도 교수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거 궁금하니까 제가 좀 딱 집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신인 가산점이 10%에서 20% 사이잖아요. 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장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좀 이렇게 퍼센트를 낮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럼 예. 청와대 출신 한 분들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까? 청와대 출신 근무를 했던 분들도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석급이랄지 또는 행정관이랄지 비서관이랄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룰을 정하면 거기에서도 아마 차등적으로 가산점이 주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과거 직급별로 어떤 그 가산점이 달라진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언론의 노출 빈도가 높고 네네. 또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인 가산점을 높이 준다는 것은 좀 형평성이 맞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정치 하나 더 신인을 봅시다. 선거 불문이라는데 불문. 예. 그런데 아니 호남지 어디 연관된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만 이야기한 거 아니고 대통령 예, 선거도 예. 있고 교육감 선거도 포함돼요? 교육감 선거는 제가 좀 확인을 좀 거기는 당적이 아니니까 확인 한번 예. 해보세요. 어떤 거기는 지역 이제 같은 또 교육감 거기는 선거도 정당 개입할 수 선거가 있는 아니기 선거는 때문에 아니기 그것은 때문에. 아마 예외로 예. 정당이 들어갈 것 개입한 선거로서 그렇죠. 예, 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예. 자, 이제 신인 가산점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 사실은 그동안의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라든가 좀 정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신인들을 많이 정치로 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바램 이런 논의들을 가져오고 있는데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권리당원 50% 비중 문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건 사실은 시민들한테는 조금 더 불리한 제도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고위공직자랄지 청와대 출신들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아무래도 좀 앞설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신인들 같은 경우도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 주어진 공천 룰에서 본인들의 저 유리한 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이번에 마련된 공천 룰이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각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3년 전에 2016년에 했던 총선에서는 100%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후보자를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권리당원 50%가 내년 총선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박 교수님 아까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크게 봐서는 이 권리당원이 일정 당비를 내고 당의 애착도 많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제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그 정당의 어떤 이념을 추종한 사람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그 당시 분위기가 그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를 외면한 사람이 권리당을 많이 확보했을 경우에는 그쪽에 쏠려가지고 어쩐 뭐랄까 좀 요즘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지지자가 지지하는 정당보다는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이 되는 것이 집권당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거단 말이죠. 권리당원의 어떤 그 역할을 넓히는 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노골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제가 지금 알기로 제가 얼마 전에 수도권에서 정치 좀 출마하겠다는 분이 이제 격려를 좀 해달라서 찾아갔는데 대통령 같이 가서 사람한테 권리당원 좀 들어왔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지역이 아닌데 되냐 그러니까 지역에 거주한 거하고 상관없이 권리당원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맞아요? 지금 저희들 당규의 맹점이 이제 그런 부분이 네, 하나 근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냐면 권리당을 많이 다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은 당세를 이렇게 확장시킨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아무래도 동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그 후보를 공천은 원래 기본 취지인 괜찮은
지역 주민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는데 정반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그 권리당원이라는 것이 참 필요도 하지만은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다. 뭐 그런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제 어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사실은 당비를 내고 자신이 당원 행세를 하는 사람이 어떤 정설에 참여한다든가 그리고 그에 따라 권리를 부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제 당원이라고 하지만 허수가 많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자기가 그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 그 시간에 갔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또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당비를 대신 내주고 하는 게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 게. 그런 점이 봤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당연히 당비를 내고 그 당의 의무를 그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당원의 권리를 갖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의문이 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권리당원을 모집한다 했지 않습니까? 아까 신인도 권리당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신인으로서 사실은 자기가 지금 이제 권리당원도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신인으로 출마한다고 결심했을 때는 이미 권리당원을 모집하기에 늦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기존의 현역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정치인들은 권리당원을 많이 모집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에 봤을 때는 일반적인 어떤 그 당원의 어떤 그야말로 이제 일반 당원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한 것보다 훨씬 좀 신인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네. 저희들이 늘 이제 고민하는 게 딜레마가 그겁니다. 국민의 여론과 당원의 여론 이 괴리감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가장 합리적인 제도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늘 고민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완벽한 제도를 갖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 그것을 최대한 얼마만큼 보완하고 보충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아까 박상철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당 차원에서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권리당원을 모집할 때 일반 페이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 당원 시스템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저희들이 지난번 201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온라인 당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당원들은 어떻게 보면 특정 후보나 특정인이 이걸 의도적으로 모집하려는 당원이 아니어서 온라인 당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의와 이렇게 일체감을 갖는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노동일 교수님께서 염려하셨던 신인들이 권리당을 모집하는 한계 분명히 이제 그 어려움은 있죠. 어려움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인들도 얼마만큼 본인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또 지역민들에게 발로 뛰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열심히 권리당원들을 확보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뛰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하나만 좀 추가를 하면 자 온라인 당원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 되기 때문에 좀 감안해야 될 것이 권리당원을 중시 여긴 것도 중요하지만 권리당원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우리 당이 국민들이 지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캘리포니아인데 우리 노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탑2 방식 프라이머리 경선이라 그래가지고 경선을 일반 주민들이 참여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 정해지면 탑2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본선에 가기 전에 본선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당이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경우, 좋은 후보자를 내서 당선이 됐는데 그 사람이 마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면 이제 그 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오픈 프라이머죠. 완전 오픈 프라이머죠. 그게 위원이다가 지금은 아예 그 정착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에 이제 룰은 정해졌지만 이 방식대로 가는 것도 상당히 저는 의미는 있다고 보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공천 룰을 민심과 동떨어져서는 제일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참고 삼으실 좀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또 박 교수님께서 이제 자기 지역이 아닌데 예를 들면 서울 사는 분이 광주 어떤 A 지구당에 가입을 한다. 이것도 사실은 지금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신데. 예,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게 이제 개인 신용정보와 관련된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러니까 못하는 건데. 행정정보를 같이 쓰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 정당 당원이 민주당에 다시 가입을 신청했을 때 이걸 걸러낼 방법은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서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앙선관위와 당원과 행정주소를 중앙선관위에서 확인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상철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려는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 생긴 룰에 따라서 지금 입지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광주 전남 지역에서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까 앵커께서 이제 민주당 당원 모집 권유를 받으신 적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말미에 시민들은 별 얘기에 크게 뭐 반응이 없는 것 같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지금 총선 분위기로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많이 느끼시지는 못하시겠지만 아마 민주당의 공천을 받으려고 하신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권리당원이 될 수 있는 당원 모집 기간이 이달 말까지죠. 그렇죠. 7월 말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들 권리당원 모집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시당에는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권리당원 명부를 누가 볼 수 있느냐 또 이런 문제도 논의가 되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모이는 또 내년 2월쯤 가면은 권리당원 명부가 결정이 될 텐데. 예. 그거는 지금 과거에는 이제 그 지역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의 권리당원 명부 열람을 신청을 해서 명부를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2월 1일부터 2019년 2월 1일부터는 지역위원장도 명부 열람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타 이제 지역위원장들과 출마 예정자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명부 열람을 금지하고 있어서 지금은 쉽게 누구도 권리당원 명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자기가 모집한 권리당원 이 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알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저게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에 공천 룰이 뭐 신속하게 만들어졌고 체계가 잘 잡혔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렇게 눈에 확 띄는 정치 신인들이 지금 많이 호남권에서 정치에 도전하지 않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좀 늘어날까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천 룰이 나와 있고 또 전반적으로 지금 이 호남에서는 전략 공천을 하지 않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노동일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략 공천 같은 경우는 저희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이 낮거나 또는 취약 지역에서는 전략 공천이 가능하겠지만 호남에서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하려는 입지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는 원칙적으로 경선을 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거론되는 분들 뭐 앞으로 추가적으로 좋은 인재들이 더 많이 이제 인재 영입을 통해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지금 그 공천 룰과 관련돼서는 나오지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리당원 이번에 그 도입을 대폭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호남에서는 장단점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이제 다른 정당이 상당히 좀 지금 자기 입지가 무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권리당원의 공천에 50% 참여를 함으로 해서 모든 후보자들이 이제 권리당원을 이렇게 모집하고 다닌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세 정당이 돼버려요. 네. 호남 지역 특히 이제 다른 지역하고 달리 광주 전남 전북 같은 경우는 이 공천 룰을 도입함으로 해서 이 기반을 단단히 한 데는 더불어민주당이 큰 기여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아쉬운 것은 우리 호남 정치에서 호남 개혁발, 그러니까 호남에서 개혁 공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권리당원 이 제도가 물갈이를 하기 굉장히 힘든. 근데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 지금 같은 상태가 좋게 가면 괜찮아요. 근데 선거라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 4월 달쯤 가가지고 어떤 인물 대 인물 대결을 해야 되는데 권리당원에 이게 연연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볼 때는 고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당이 하나 나와가지고 아주 참신한 인물을 했을 때 어떤 경쟁 능력이 아주 극격이 저하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도 올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권리당원이 대세 정당을 만드는 데는 크게 기여를 할 것이지만 물갈이에 있어서는 취약할 수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어떤 돌풍을 맞을 수도 있고 뭐 거기에 대한 생각
좀 있으십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이미 물갈이라는 표현이 저희들한테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없기 2016년에 저희들이 광주 전남부에서 완패를 해서 회초리를 되게 맞았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몇 분이 당선이 됐지만 광주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한 석밖에 없습니다. 전남 2석, 전북 2석밖에 없어서 저희들은 새로운 지금 이제 지역위원장들이 당선되는 게 새롭게 물갈이 하는 것이 되는 아니, 거예요. 말은 그렇게 되는데 사실 지역에 가서 보면은 예. 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대신 이제 그 박 교수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들은 보완을 아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입지자들이 다 준비가 되고 하면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가 확정된 지역이랄지 또는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도 경쟁력 아마 여론조사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진 곳은 그 공천하기 전에 다른 또 준비들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견됩니다. 예. 그동안 저희들은 이제 공천 얘기를 하면서 완전 상향식 공천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지도부의 뜻에 좌우되지 말아야 된다 했는데 약간 얘기한 것처럼 딜레마가 그거죠. 완전 상향식 공천을 하면 뭐 무슨 방식을 하든 현역이 유리합니다. 예, 현역이 유리하고 결국 여론조사라는 것은 뭐 권리당원끼리 하든 아니면 뭐 일반 하든 인지도 싸움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그러니까 본선과 달리 경선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갈이 공천, 개혁 공천이 되기 어렵죠, 사실은.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 공천도 많이 해왔던 것이 이제 용서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기왕 이렇게 된 바에는 사실은 뭐 일반 국민을 완전히 대상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좀 더 발전된 부분은 완전 상향식 공천으로 가야 된다는 네. 뭐 그런 전 단계로서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 자, 박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른 정당이 혹시 뜬다면 이런 가정을 붙이시긴 하셨는데 그래서 민주당 외 호남의 다른 정치권에 대한 얘기들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공천 룰 만들면서 보니까 탈당했다가 들어오면 25% 감하겠다 예, 이런 그렇죠. 룰이거든요. 예, 예. 사실상 이것은 그 동안에 뭐 국민의당을 거쳐서 이제 뭐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가 있는 분들 안 받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이 탈당 경력자에 대한 페널티는 저희들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걸 만들어서 이번에 좀 더 강화해서 이제 25%로 강화를 했습니다. 아마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을 했었고요. 다른 정당에 계셨던 분들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탈당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정당을 처음에 갖지 않았던 분이 다른 당에서 현역 의원이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오신다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 벌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지금 탈당 경력에 대한 페널티를 25%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아예 밖에 예를 들면 뭐 국민의당이라든가 예를 들어 정치를 아예 거기서 시작하시는 분은 들어와도 페널티가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시군요. 예, 그렇군요. 자, 이 얘기를 좀 지금 소위 얘기하는 제3지대론을 포함해서 민주평화당과 또 바른미래당의 움직임에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교수님들께 좀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3세력을 통한 새로운 신당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호남 지역만 따지고 보면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하시는 호남 지역이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지금 소수 정당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평화당 또 바른미래당의 이제 호남 지역 소속 의원들 뭐 그런 분들끼리는 이제 가장 좋은 최선은 이제 뭐 민주당과 합당을 하든지 민주당과 뭐 민주당에 영입을 하든지 그래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민주당에서 그럴 리는 없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과거 이제 아까 2016년 총선에 계셨지만 그때는 워낙에 이제 호남 지역에 이른바 반문 정서가 지배했던 그런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켰던 것도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반문 정서가 그만큼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호남이야말로 친문 정서가 지배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아마도 이제 선거 때까지 큰 변화가 없다면 대통령 지지율 높고 지금 대통령을 내세워서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뭐 민주당에서 그야말로 호남 지역에 이제 다선을 한 다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영입할 가능성은 없단 말입니다. 합당도 더더구나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다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죠. 지금처럼 뭐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현재로서 그런 움직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 그분들은 어떤 호남에 있는 그분들끼리 뭉쳐서 뭔가 뭐 어떤 이름을 어떻게 달든지 간에 호남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서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들이 아까 이제 박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설사하게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정당으로 해서 돌풍을 일으키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2016년에 그렇게 의석을 얻었던 것은 결국 반문 정서에 힘입은 것인데 지금은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이니까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반드시 이번 선거 때 호남 지역에서는 그게 전국 정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새로운 정당이 나온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선거 정당이 있는 셈인데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지지를 얻었지 않습니까? 방금 노 교수님 그 분석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표현을 해요. 뭐 어린아이가 가게에 가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살라 하는데 주인이 깜박 이렇게 당황을 이렇게 체크를 못 해가지고 10,000원어치를 줘봤단 말이죠. 그게 국민의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의당이 좀 서운해 하더라고요. 가게 주인이 그때 이제 유권자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10,000원을 가지고 그대로 어떤 정책성을 유지해 갔으면 그 파워가 여전히 있어서 국민의당이 또 호남에서 돌풍보다는 그 힘을 유지해 갈 것이다. 현역 의원의 파워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10,000원짜리 가지고 자기 돈인 줄 알고 그냥 바른미래당도 합쳐서 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민주평화당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호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 이야기 다 누군지 알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당 내에서 싸우고 있지만은 사실은 과연 그 당으로 공천을 받아가지고 출마하면 당선이 될까? 이제 보다 더 호남스러워야 되겠다. 그래서 양쪽에서 호남만큼은 나오면 제법 숫자가 될 거란 말이죠. 벌써 이미 지금 민주평화당에서 절반 정도가 그런 움직임이 있고 바른미래당의 호남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분명히 그 선거 정당으로 나온다. 다만 국민의당 같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돌풍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뭔가 좀 심판을 해야 했던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있어버리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수도권에서. 그럼 이 호남으로 오다 보면은 이 현역 의원이 정 선택할 길이 없어서 현역 의원이 상당히 또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개혁이 어떤 주체가 된다라는 어떤 그 자만심이랄까 너무 여유를 가져서도 안 될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호남에서는 그래서 내년에 자연스럽게 그냥 뭐 더불어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경쟁적인 구조가 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아까 이 노 교수님 반문 정서 얘기하셨지만 안철수 대표라고 하는 어떤 대안이 보였는데 지금 사실 그렇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제 취약점일 수가 있는데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란 겁니다. 집권당은 선거가 되면은 중간 평가를 받고 그 성과에 대한 특히 경제 문제 이런 문제에서 어떤 그 실망을 줬을 경우에는 거의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쪽으로 이동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지는 이제 의구심이 듭니다만 제가 다른 정당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인터넷 뉴스에 보면 지금 민주평화당이 분당 수순을 밟고 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그 뉴스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박상철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뭐 2016년에 그분들이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때 기억해 보면 20%는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하는 이 그 발표 때문에 굉장히 흔들려서 이제 나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시 또 국회에 입성하려는 그런 어떤 정치공학적인 생각들을 해서 제3지대 선거는 뭔가 만들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할 것 같다는 생각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을 제외한 호남권 정치 세력, 다른 호남권 정치 세력을 얘기함에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국회가 정개특위에서 이걸 논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단 민주당 이거 한번 여쭤보죠. 이번에 정개특위하고 사법개혁특위하고 예. 어느 쪽을 민주당 위원장 맡느냐가 아직 논의 중인 것 같은데 결론이 났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국회 등원하는 조건으로 이 사개특위나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을 한석을 요구를 해서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어디를 맡을지 자유한국당이 어디를 맡을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그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지금 그 전체적인 당론을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대신 저희 입장에서는 야3당과의 공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개특위를 맡아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금 전체적인 기류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사개특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공수처법이랄지 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이 사개특위의 중요성, 이제 정개특위와 관계 여기에서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당의 지금 현실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아야 하고 예. 또 맡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민이라는 것은 뭔가 조금 이상하거든요. 좀 기류가. 아마도 이제 민주당의 솔직한 현재 속내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한 구도를 차지할 수 있는데 굳이 정개특위를 우리가 맡아가지고 선거법을 열심히 해서 통과시켜가지고 뭐 권역별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정개특위를 맡지 않는다면, 민주당에서 맡지 않는다면 사실은 선거법 개정은 물 건너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개특위가 이제 2개월 연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누가 맡든지 간에 8월 말까지 의결을 해서 이제 뭐 법사를 넘겨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180일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한다면 시간이 절대로 부족한 거죠. 법사위 넘어가서도 90일 걸려야 되는 것이고 본회의 가서도 또 60일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까지 룰을 새로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정개특위를 맡지 않거나 또는 지금 계속 좌고우면하고 있는 것은 선거법 개정에 조금 약간 좀 미온적인 뭐 그런 부분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교수님 지적 부분 제일 충분히 수용을 하고요. 대신 이제 저희들이 정개특위를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개특위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만큼 저희들이 검찰 개혁이나 지금 수사권 조정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전체적인 기류는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정개특위를 맡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반대인데요. 이제 논리는 서로 비슷합니다만은 저는 사개특위를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맡아야 된다고 봐요. 어쩌면은 지금 사법개혁 특위를 이 딜레마. 수사권, 이렇게 검찰, 경찰 같은 쪽의 이게 힘을 모아주시죠 좀. 지금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미안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와서 국정농단으로 벌어진 이유가 예. 권력의 민주가 깨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검찰, 경찰이 완전히 청와대 예속이 돼가지고 그것을 풀지 않는 한 지금 하다못해 지금 대법원장까지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법개혁은 큰 의미에서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데 핵심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 어떤 형태라든지 완수를 하려면 집권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야 된다는 것이고 예. 제가 이제 선거법에 대해서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한번 토론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선거법 개정은 힘들다. 선거법 제도 개정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불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맡아도 저는 불가능하다 보고 특히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저는 심상정 이 의원들한테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정의당 뜻대로 되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러나 소수 정당이 불과하기 때문에 뜻이 반영돼서 어느 정도 연동형 비례대표적 요소가 있는 쪽으로 좀 바뀌는 것이 저는 최선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특히 선거제도 정치개혁 특위는 자유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요. 어쩜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유한국당이 원한 만큼만 될지도 모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또 그걸 원할지도 모르죠. 그런 또 의심도 없지 않아 하고 있는 게 이제 정의당 입장인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자유한국당이 이걸 맡음으로 해서 처음에는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야당들이 반발이 있겠지만 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법개혁만큼은 이번만큼은 이거 완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도화로. 그래서 저는 순서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자꾸 뭔가 눈치를 보고 있는 저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꼭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정개특위를 위원장을 맡는다는 게 아니라 책임 회피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너무나 그 중요한 자리를 그렇게 맡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이 정치개혁과 관련돼서 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할 때 비례대표는 완전히 없애겠다. 국회의원 정수도 270석으로 줄이겠다. 이런 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건 지금 그 정치개혁 특위 논의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유한국당의 정치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긴다 했을 때는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정개특위가 되기 때문에 사법개혁 특위의 그 안은 아마 자유한국당 의견이 정개특위보다는 비교적 반대가 좀 덜한 겁니다. 사실은
뭐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 문제는 변형이 조금 되더라도 결국 자유한국당도 결사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 자유한국당이 맡아도 더구나 이제 또 뭐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되고 뭐 지금 한간의 예상대로 조국 법무장관이 된다면 그쪽으로 추동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아직 임기가 남아 있고 그러나 선거법은 내년 지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내년에 실행이 안 되면 뭐 그러기 때문에 정치 도의상도 그렇고 실제로 만약 민주당이 지금까지 선거 개혁을 해온 것이 진심이다, 진정성 있는 것이다 하려면 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우리가 고민입니다.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 전남권의 호남 정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나, 어떻게 변할까 이런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약간 좀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나와주신 세 분 토론자들이 보시기에 내년에 어떤 모습으로 호남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부터 좀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항시 이제 호남에서도 정치가 경쟁 구도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의 경쟁 구도는 숫자상으로는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축이 되고 제3의 정당, 뭐 민주평화당도 나올 수 있겠지만 또 이름이 좀 바뀐 그런 당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데 이 경쟁은 기성 정치권이 서로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지를 향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기성 정치권이 약간 갈라서서 경쟁하는 구조에 불과해서 진정한 호남 정치가 살아있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좀 정말 이 경쟁 구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역시 기존의 정치권이 안간 층에서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항상 그 바람입니다만은 그건 힘들 것 같고 아까 만약에 제3의 정당이 나올 때 제3의 정당이 단순한 현역 의원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적인 바람, 더불어민주당 같은 정치가 아닌 약간은 실용적이면서 약간 보수적인 그런 정치 색깔을 띠고 나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 호남에서의 정상적인 이 전국적인 정치의 어떤 그 축소판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호남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전히 싹쓸이 그런 결론이 안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현재로 봐서는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다른 지역에서 심판한다면 호남에서는 밀어주자라는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뭔가 좀 경쟁적인 구도에서 좀 예측 불가능한 어떤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호남 정치 선거가 됐으면 좋겠지만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축으로 해가지고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말이 경쟁이지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당위성 차원에서는 이른바 어느 한 지역을 한 정당이 속된 말로 싹쓸이하는 거 절대 바람직한 게 아닌 거죠. 우리가 그걸 막자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건데, 전 그런 찬스면 오히려 이제 뭐 중대 선거구제, 도농 복합 선거구제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아니어도 복잡한 그런 거 말고도 그게 가능한데, 전 정개특위 차원에서 이제 조금 열린 차원에 열린 토론에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한 정당이 한 지역을 완전히 석권하는 그런 걸 좀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에서 뭐 자유한국당도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당위성 차원에서 보자면 호남 지역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정말 어느 한 정당이 독식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2016년과 완전히 달리 지금 또 여론조사 해봐도 호남 지역에서는 유난히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 차원에서 보자면 또 한 번의 어떤 이른바 싹쓸이나 독식이나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좀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새로운 무슨 뭐 정당, 제3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야말로 지역에서 정말 뿌리 깊이 내린 그런 어떤 몇몇 분들이 이제 개인기로 그 당선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분들이 이제 새로운 다른 세력화하기는 어려운 그런 당선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또 민주당이 이 지역을 석권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자유한국당이 또 석권하는 그런 구도가 또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좀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호남의 새로운 정치 세력이 좀 더 보수적이고 실용적인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게 호남에서 가능할까요? 기준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호남은 사실 중앙 정치의 중심이 될 세력을 밀어주거든요. 서로 그게 영남 출신이 그 리더가 된다 할지라도 호남에서 밀어준 그 정당이 대권을 갖는다. 한때 안철수 국민의당을 밀어줬던 것은
그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만 받아고 무조건 당선된다는 자세를 갖는다면 상당히 그건 아니한 자세고요. 지금 새롭게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다음 정권, 차기 정권의 중심이 될 세력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보면 싹쓸이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안 보일 가능성도 꽤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서로 정치 색깔 좀 달리하는 뭔가 당세는 약한데 보수적인 호남이라고 보수적인 사람이 없겠습니까? 실용주의적이고 그리고 보다 이 정당이 앞으로 전국 정당으로 커갈 수 있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준다면은 저는 그건 굉장히 이 경쟁력을 갖는 그런 정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 싹쓸이 했으면 좋으시겠지만 그런 얘기 말고 좀 더 호남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비전 내년 총선 어떻게 됐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승리하는 게 저희들이 바람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는 내년 총선이 전반적으로 국가적 아젠다를 어떤 정당이 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그리고 또 호남민들의 지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아젠다는 제가 볼 때는 한반도의 평화라고 봅니다. 평화라고 보고 또 우리 호남의 가장 한 아젠다는 5.18과 관련된 진상규명조차도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해낼 수 있는 정당 어디냐 이걸 저는 호남의 유권자들은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1시간 가까운 토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 총선이 좀 더 잘 새로운 정치를 만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엊그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국회가 정상화되긴 했습니다만 무려 3개월 동안 국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건 다들 아는데 어려운 경제를 보완하기 위한 추경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를 좋게 평가할 수는 없을 텐데요. 내년 총선을 통해서 구성되는 국회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